내일부터 쿠웨이트는 지도에서 사라질 겁니다. 70년 혈맹이라던 미국이 쿠웨이트 국왕 면전에 던진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해라, 500억 달러 내놔라, 미군을 철수하겠다. 익숙하죠? 한국이 매년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쿠웨이트는 진짜로 당했습니다. 사방이 불바다인데 지켜주겠다던 미국이 동맹국을 향해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차관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전 세계가 예상 못한 곳에 전화를 겁니다. 수화기 넘어 한국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딱 3mm면 가능합니다. 이 짧은 대답이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미국도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비밀무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압둘라 알 사바입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차관이자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왕실의 일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친미파 엘리트라고 부릅니다. 영국 샌드허스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공학 석사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철저한 위장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미국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친구가 아니라 기름을 퍼올리는 주유소 직원쯤으로 여기니까요. 그리고 그 차가운 진실이 제 목을 조여온 건 바로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2월에 쿠웨이트는 1년 중 가장 온화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왕궁 접견실의 공기는 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마이클 샌더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 담당 선임보좌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최고급 가죽 소파의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루한 영화를 빨리 감기하고 싶어하는 관객처럼 말이죠. 그의 뒤에는 사성 장군 정복을 입은 주 쿠웨이트 미군 사령관이 팔짱을 낀 채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위압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마이클이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넓은 접견실을 울렸습니다. 국왕 전하, 그리고 압둘라 차관.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워싱턴의 최종 입장입니다. 국왕 폐하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드셨습니다. 첫 장을 넘기시던 폐하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습니다. 저는 곁눈질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상호 방위 조약 개정안이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협박장이었습니다. 첫째,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인 500억 달러로 인상할 것. 둘째, 쿠웨이트 국영 석유 회사의 지분 15%를 미국 에너지 기업에 양도할 것. 셋째, 이란 타격 시 쿠웨이트 내의 모든 기지와 영공을 무제한으로 제공할 것. 말이 좋아 조약이지. 이건 주권을 포기하라는 노예의 계약서였습니다. 500억 달러. 쿠웨이트 1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전 지분을 넘기라니요. 그건 우리 국민들의 밥그릇을 통째로 미국에 바치라는 소리였습니다. 마이클, 이건 너무 과하지 않소. 우린 70년 동맹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무리한 요구를. 국왕 폐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미국의 보호 아래 살아온 노인의 나약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이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맹이라. 전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당신네 기름통을 지켜주느라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제 청구서를 내밀 때가 됐죠. 미국 납세자들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 오만함, 저 거만함, 마치 자신들이 신이라도 되는 양 우리를 내려다보는 저 눈빛. 제 기억 속에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1990년, 제가 9살이던 해였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이듬해 사담 후세인은 퇴각하면서 700개가 넘는 유전의 불을 질렀습니다. 대낮에도 태양을 볼 수 없을 만큼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때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해방군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 눈에 비친 미군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탱크를 앞세우고 들어와 왕궁을 접수하고 가장 먼저 유전의 통제권부터 챙겼습니다. 그들의 군화발 아래서 우리는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힘을 길러야겠다고, 다시는 강대국의 자비에 내 목숨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마이클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압둘라 차관, 표정이 안 좋군요. 설마 거절할 생각은 아니겠죠? 48시간 드립니다. 그 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주둔 미군은 즉시 철수합니다. 철수라니요. 지금 국경 너머 상황을 알면서 하는 소리입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국경 너머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신형 자폭 드론 수천 대를 배치하고
공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빠지는 순간 쿠웨이트는 불바다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그러니까 서명하시라는 겁니다. 아, 참, 잊을 뻔했군요. 오늘부로 패트리엇 시스템의 정기 점검이 시작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문에 당분간 가동률이 30%로 떨어질 겁니다. 재수가 없으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보고만 있어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방패를 치워버리겠다는 노골적인 협박. 쿠웨이트의 하늘을 지키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군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코드를 잠가버리면 수십억 달러짜리 발사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압둘라, 어서 방법을 찾아라. 제발 우리를 살려다오. 마이클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접견실. 저는 국왕 폐하께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결단이라니 500억 달러를 주란 말이냐?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으란 말이냐? 아니요. 둘 다 아닙니다. 놈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국왕 폐하가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미쳤구나. 미군이 나가면 우린 하루도 못 버텨. 저 하늘을 봐라. 독수리들이 우리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제가 두바이의 한 호텔 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동양인 남자와 제가 굳은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은 거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눈빛은 사막의 태양처럼 뜨거웠습니다. 폐하, 기억하십니까? 3년 전 제가 추진했던 극비 프로젝트 강철 선인장 의료. 강철 선인장, 그 건설 공사 말하는 거냐? 송유관 교체한다고 사막을 파헤치던 그 공사 말이냐?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폐하,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눈을 속이고 사막 한가운데에 진짜 방패를 심었습니다. 미국이 돈 계산기를 두드릴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황량한 사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신기루처럼 아른거리는 송유관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CIA조차 단순한 토목 공사라고 믿고 있는 그곳. 하지만 그 모래 언덕 아래에는 대한민국이 심어놓은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폐하,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돈만 밝히는 용병에게 목숨을 구걸할 것인지 아니면 의리를 지키는 진짜 친구와 함께 싸울 것인지요. 국왕 폐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박이 실패하면 저는 쿠웨이트를 멸망시킨 역적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단축 번호 1번. 저장된 이름은 미스터 박. 한국인 현장 소장 박동철이었습니다. 지금쯤 그는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 제가 거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손에 땀이 찼습니다. 과연 그들이 만든 무기가 저 거만한 미국의 패트리엇보다 강할까요? 과연 그들이 약속한 대로 5,000대의 드론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굵직한 한국어 한마디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물 끓여 놓을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3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두바이의 밤, 여러분께 먼저 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모르게, 심지어 우리 내각도 모르게 진행된 3년간의 비밀 작전, 사막의 유령이라 불리는 한국인들과의 첫 만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두바이의 밤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두바이. 화려한 부르즈 할리파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이었지만 저는 커튼을 굳게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말끔한 슈트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세일즈맨도 프랑스 다소의 로비스트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특사 한민수였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철저한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미국 정보국인 CIA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다음 날 아침 의문의 사고사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박했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고 우리 군은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 신세였으니까요. 한 특사가 탁자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 도면이 떠올랐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지어드리러 왔습니다. 시스템이라뇨?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미국은 무기를 팔지만 그 무기를 작동시키는 열쇠는 절대 넘겨주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열쇠는 물론이고 그 열쇠를 복사할 수 있는 기계까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전쟁을 멈춘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휴전 상태라는 건 언제든 다시 총을 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장사꾼의 비굴함이 아니라 전사의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자 기이한 형태의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얼핏 보면 사막의 송유관 밸브 스테이션이나 평범한 통신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특사가 화면을 터치하자 구조물의 외피가 벗겨지며 그 안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발톱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철 선인장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은 완벽한 민간 시설입니다. 위성으로 봐도 드론으로 정찰해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30초 안에 복합 대공 방어 기지로 변신합니다. 강철 선인장.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시를 숨기고 있는 식물. 그 이름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설계 도면은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특히나 섭씨 50도가 넘는 이 지옥 같은 사막에서 말입니다. 한 특사. 그림은 훌륭하오. 하지만 우리 사막은 기계들의 무덤이오. 미국 장비들도 모래 폭풍 한 번이면 먹통이 되기 일쑤요. 당신의 기술이 여기서 통한다는 보장이 있소? 한 특사는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일 새벽 사우디 국경 근처의 건설 현장으로 와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이었죠.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수행원도 없이 낡은 지프를 몰고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조차 먹통이 되는 황량한 모래 언덕 너머 그곳에는 한국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현장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수백 개의 서치라이트가 켜져 있었고 중장비들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새벽임에도 열기는 살인적이었습니다. 모래 섞인 바람이 따귀를 때리듯 불어닥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고함을 치며 달려왔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은 기름과 먼지로 범벅이 된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박동철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악수를 청하는 대신 제 차 바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차 빼세요. 덤프트럭 들어옵니다. 아니, 외부인은 출입 금지라니까 누가 문을 열어준 거야? 일국의 국방 차관에게 차를 빼라니 수행원이 있었다면 당장 그를 체포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당당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제가 신분을 밝히자 박 소장은 그제야 머쓱한 듯 안전모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눈가에는 하얀 소금기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관님. 공기가 워낙 빡빡해서 신경이 날카로웠습니다. 한 특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이 새벽에 작업을 하는 거요? 해가 뜨면 해도 되지 않소? 박 소장이 피식 웃으며 물통을 건넸습니다. 차관님, 여기 낮 기온이 50도입니다. 쇳덩이가 달궈져서 용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한 날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맞춥니다. 그게 한국 건설의 자존심 아닙니까? 저는 그를 따라 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공사판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파이프라인 아래로 복잡한 케이블들이 혈관처럼 얽혀 있었고 지하 벙커를 짓는 듯한 깊은 구덩이들이 곳곳에 파여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도면을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투박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어떻게 모래 폭풍을 막아낼 것인지, 어떻게 열기를 식힐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거대한 시설을 감쪽같이 숨길 것인지. 그는 공학 박사보다 더 완벽하게 현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친구들, 사막의 유령이라고 부릅니다. 박 소장이 용접 불꽃을 튀기며 작업 중인 인부들을 가리켰습니다. 낮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타나서 기적을 만들거든요. 70년대 저희 아버지 세대가 사우디에서, 리비아에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사막의 기적을 만든 건 알라의 뜻이었지만 그 손발이 되어준 건 동쪽 끝에서 온 작은 거인들이었다는 전설. 그 전설이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온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과 땀으로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려는 장인들이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컨테이너 안에서 모니터만 바라보다 퇴근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섭씨 50도의 모래 폭풍 속에서 직접 쇠를 깎고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 소장, 당신네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우리가 뭐라고? 박 소장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믹스커피 봉지를 꺼내 입에 물고는 씩 웃었습니다. 차관님, 우리도 뺏겨본 적이 있거든요. 나라를 잃는 서름이 뭔지, 남의 나라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뼈저리게 아니까요. 그래서 돕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예뻐서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 나라의 운명을 걸어보자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복잡한 계약서보다 저 땀에 젖은 작업복과 투박한 손마디가 더 믿음직스러웠으니까요. 저는 그날 새벽 박 소장이 건넨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악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비밀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작업을 마치고 모래 언덕에 나란히 앉았을 때였습니다. 박 소장이 종이컵에 탄 믹스 커피를 제게 건넸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커피, 달달하고 따뜻한 그 맛. 그것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비밀을 공유하는 건배주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 진행한단 말입니까? 쿠웨이트에는 CIA 요원들이 깔려 있고 하늘에는 24시간 정찰 위성이 떠 있습니다. 자재 하나, 부품 하나를 들여오는 것조차 목숨을 건 작전이어야 했습니다. 박 소장은 걱정 말라며 호탕하게 웃었지만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위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끝까지 미국을 속일 수 있을까요? 3년간의 아슬아슬했던 줄타기, 그 숨막히는 위장의 기술이 이제 공개됩니다. 미국 정보기관인 CIA를 속이는 것. 그것은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콧수염을 뽑는 것과 같은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모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명 스마트 워터 그리드. 겉으로는 쿠웨이트 북부 지역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최첨단 수도관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에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방공 시스템의 신경망이 깔리고 있었고 지상에는 언제든 미사일 발사대로 변신할 수 있는 특수 위장 구조물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본격화된 그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낮 기온이 52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한국인 기술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평범한 배관 공사를 하고 밤이 되면 진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컨테이너 박스로 위장된 천궁2 레이더와 비오복합 대공포가 은밀하게 반입되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위성이었습니다. 지구 저궤도를 도는 미국의 정찰 위성 키올은 지상에 있는 신문, 기사 제목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우리는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대를 분 단위로 계산하여 그 시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민간 공사 현장으로 위장했습니다. 미사일 발사관은 거대한 수도관 파이프처럼 도색되었고 레이더 기지는 물탱크 타워처럼 꾸며졌습니다. 박동철 소장의 아이디어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가짜 파이프라인 안에 실제 미사일을 숨겨두고 그 위를 특수 차열 덮개로 덮어 열상 감지 카메라까지 속였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검은색 SUV 차량 3대가 현장 사무소로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주 쿠웨이트 미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이자 사실상 CIA 지부장인 로버트였습니다. 그는 매의 눈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장을 훑어보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입구를 확장 공사 중이던 날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지하에 숨겨둔 통제실이 발각될 수도 있는 상황.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로버트 지부장, 여긴 웬일입니까? 사전 통보도 없이. 압둘라 차관, 냄새가 나서요. 단순한 수도 공사치고는 보안 등급이 너무 높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화물량이 급증했다는 보고도 있고 로버트는 거두절미하고 현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바로 핵심 시설인 제3구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위장막을 씌우지 못한 신형 레이더 부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끝장이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내야 하나, 아니면 억지로라도 막아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가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꽹과리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헤이, 스톱, 스톱, 데인저러스. 위험해. 박동철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 차림으로 손에는 거대한 스패너를 든 채 로버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로버트의 경호원들이 즉시 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박 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로버트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당신들 뭐야? 안전모 안 썼어. 여기 안전 제일 몰라. 세이프티 퍼스트. 노 헬멧. 노 엔트리. Get out. 박 소장의 콩글릿이 섞인 영어에 로버트가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박 소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넉살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버트의 어깨를 툭 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산 홍삼 캔디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님들이 오셨네. 근데 여긴 위험해요. 다이너마이트 꽝꽝. 발파 작업 중이라고. 저기 가서 시원한 커피나 한잔 합시다. 코리안 커피. 베리 굿. 박 소장은 로버트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마치 시골 장터의 약장수처럼 정신없이 떠들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발걸음을 현장 식당으로 유도했습니다. 그 사이 뒤에서는 기술자들이 빛의 속도로 레이더 부품 위에 방수포를 덮고 흙을 뿌렸습니다. 로버트는 결국 박 소장의 억척스러운 환대에 못 이겨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고는 혀를 내두르며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의 차를 보며 박 소장이 제게 윙크를 날렸습니다. 차관님, 10년 감수하셨죠? 한국 아재들의 연기력이 할리우드 배우 뺨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지만 진정한 놀라움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소장은 저를 지하 벙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에서 파견된 20, 30대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밤을 새워 코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작업은 바로 미군이 심어놓은 백도어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미국산 무기에는 그들의 통제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사시에 그들이 원격으로 무기를 꺼버릴 수 있는 킬 스위치 말입니다. 한국 기술진은 쿠웨이트 국방망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독자적인 암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파이어월입니다. 미국 NSA 할아버지가 와도 못 뚫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주인은 미국이 아니라 쿠웨이트입니다. 젊은 팀장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늘 남의 집 새빵살이하는 기분으로 안보를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내 집을 갖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박 소장과 저는 사막의 모래 언덕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종이컵에 탄 믹스커피를 제게 건넸습니다. 달달하고 따뜻한 그 맛. 그것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비밀을 공유하는 건배주였습니다. 박 소장,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소. 박 소장이 뜨거운 커피를 호호 불며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우리 아버지 세대가 여기 중동 사막에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제 공부를 시켰고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가난했고 힘이 없었죠. 그래서 압니다. 힘없는 나라에 서름으려 우리가 만든 이 우산이 적어도 비를 피하게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거면 됐죠. 그의 말에는 가식이 없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자신들도 겪어봤기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마음을 팔았다는 것을. 그날 마신 믹스커피의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든든한 동맹의 맛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강철 선인장을 심었고 그것을 피워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마이클의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운명의 날 아침, 최후 통첩이 날아온 그 순간부터 백악관이 경악하고 전 세계가 숨죽인 그날 밤까지 48시간의 사투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쿠웨이트의 겨울 태양은 무심하게도 화창하게 떠올랐지만 왕궁 대회의실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습니다. 마감 시간인 오전 10시 정각,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마이클 샌더스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거만했고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연히 굴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누가 감히 세계 최강 미국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기름밖에 가진 게 없는 이 작은 사막 국가가 말이죠. 마이클이 국왕 폐하 앞에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검은색 몽블랑 만년필. 그것은 마치 우리의 목을 겨누는 총구처럼 보였습니다. 전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500억 달러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존망입니까? 국왕 폐하께서 만년필을 집어드셨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관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무장관은 제발 서명하시라고 눈으로 애원하고 있었고, 재무장관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표정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하의 시선은 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폐하께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죽더라도 서서 죽겠다는 마지막 결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만년필 뚜껑을 닫으시더니 그대로 마이클의 면전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만년필이 테이블 위를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마치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가시오.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소. 당신들의 더러운 보호비 따위는 필요 없으니 당장 내 땅에서 꺼지시오. 국왕 폐하의 목소리는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떨림은 사라지고 사막의 사자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압둘라 차관, 당신이 국왕을 꼬드겼군.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해. 이건 자살행위야. 우리는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존심을 선택한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친구가 아닌 현금 인출기로 취급한 순간 동맹은 끝났습니다. 제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마이클은 이를 갈며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분노의 차 버튼을 눌렀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지금 당장 보여주겠어. 너희가 믿던 하늘이 얼마나 허술한지 말이야. 그는 워싱턴 펜타곤 상황실로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미군 장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펜타곤. 말씀하십시오. 코드 블랙. 지금 즉시 쿠웨이트 주둔 미군의 전면 철수를 명령한다. 그리고 패트리엇 시스템의 IFF 코드를 삭제, 원격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을 락다운시켜라.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작전명 데저트 아웃. 실행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마련된 대형 모니터들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 전역에 배치된 8개의 패트리엇 포대. 겨낭판이 초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더니 하나둘씩 검은색으로 꺼져버렸습니다.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레이더가 먹통입니다. 미군이 접속 코드를 바꿔버렸습니다. 시스템 접근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님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관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압둘라,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다 죽게 생겼잖아. 대책이 있다며. 한국 무기는 어디 있어?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그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횡포에 분노하던 그들이 막상 칼이 목에 들어오자 저를 역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것이 약소국의 비애였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자들의 공포. 마이클은 그 혼란을 즐기며 유유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보며 남긴 말은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밤 알라에게 기도나 열심히 해. 이란 놈들이 너의 기름 탱크에 불을 붙일 때 내가 헬기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구경해 줄 테니까. 문이 닫히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국왕 폐하께서는 의자에 깊이 기대어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를 믿고 내린 결단이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해 보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참모총장에게 물었습니다. 국경 상황은 최악입니다. 미군이 철수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국경 너머 무장 세력의 통실량이 폭증했습니다.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부대가 발사 대형을 갖추고 있다는 첩보입니다. 예상 규모는 수천 대입니다. 수천 대. 패트리엇이 멀쩡해도 막아내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레이더조차 꺼진 상태. 놈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쿠웨이트 시티는 30분 안에 잿더미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한라인 전용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박동철 소장. 지금 믿을 것은 오직 그 사람.
그리고 그들이 심어놓은 강철 선인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작동하지 않으면, 만약 한국 기술이 과장된 것이라면, 아니, 그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어줄까? 미국도 도망치는 마당에 한국 기술자들이라고 별 수 있을까? 그때 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박 소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소장입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바람 소리와 함께 덤프트럭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박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차관님, 소식 들었습니다. 양키들이 짐 싸서 나간다면서요? 아주 잘 됐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놈들이 없어야 우리 물건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거든요. 하지만 패트리엇이 꺼졌소. 우린 지금 눈먼 장님이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남의 눈 안 빌립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때립니다. 차관님은 딱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뭐든 말하시오. 국왕님 모시고 벙커로 가십시오. 그리고 팝콘이나 튀겨 놓으세요. 오늘 밤 쇼는 좀 화려할 겁니다. 그의 농담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팝콘이라니. 하지만 그 여유가 오히려 저에게는 구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국왕 폐하를 부축해 일어났습니다. 폐하, 가시죠. 지하 벙커로. 압둘라, 정말 괜찮은 거냐? 저 한국인들을 믿어도 되는 거냐? 네, 폐하. 그들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하 30m 국방부 벙커로 이동했습니다. 거리에는 벌써부터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식량을 사재기하고 주유소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는 거대한 수송기들이 굉음을 내며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70년의 맹세가 휴지, 조각처럼 흩날리는 풍경. 저는 차창 밖으로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힘에 기대지 않겠다고. 밤이 되자 도시는 암흑에 잠겼습니다. 혹시 모를 공습에 대비해 등화관제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벙커 안의 대형 스크린은 여전히 먹통이었습니다. 미국이 차단한 GPS 신호 때문에 우리의 위치 정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침묵만이 흐르는 벙커, 모두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오지 않을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벙커의 비상통신망으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국경감시 초소에 남아있던 병사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기는 국경 초소, 들립니까? 놈들입니다. 놈들이 옵니다. 침착해라. 규모가 얼마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늘이 까맣습니다. 벌떼처럼 날아옵니다. 저건 드론입니다. 수천 대는 됩니다. 살려주십. 가항. 통신이 끊겼습니다. 동시에 벙커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놈들이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5천여 대의 자폭 드론. 그것은 현대전이 낳은 가장 끔찍한 메뚜기 떼였습니다. 레이더도 없고 요격 미사일도 없는 상황. 우리는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장관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국왕 폐하께서도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끝이구나. 쿠웨이트의 역사는 오늘로 끝이구나.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꺼져 있던 중앙 메인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갑자기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낯선 로고가 화면 중앙에 떠올랐습니다. 푸른색 방패 모양의 로고. 그 아래에는 한글과 아랍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스템 온라인. 대한민국 K방산통합 네트워크 접속 완료. 이게 뭡니까? 참모 총장이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쿠웨이트 전역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위성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정밀하고 훨씬 더 선명한 3차원 입체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로 국경을 넘어오는 수천 개의 붉은 점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박동철 소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 손님들 오셨네. 물 끓었습니다. 차관님, 커피 한잔 하시죠?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사막의 유령들이 깨어났습니다. 과연 한국이 심어놓은 강철 선인장은 이 검은 메뚜기 떼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30분 뒤 우리는 불타는 유전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제부터 펼쳐질 광경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사막의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놀이. 그 전율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새벽 2시, 쿠웨이트의 밤은 잔인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지막 미군 수송기 C-17 글로브 마스터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알리 알살렘 공군 기지를 이륙했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자 도시에는 무거운 적막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사형수가 형 집행을 기다리는 감방의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국방부 지하 벙커 상황실. 수십 명의 장군과 강료들이 모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꺼져버린 메인 스크린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서 패트리엇 시스템의 운영 체제를 원격으로 잠가버린 탓에 우리는 눈과 귀를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노 시그널, 신호 없음이라는 붉은 글씨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정말 이대로 끝입니까? 내무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묵주만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3년 전 박동철 소장과 손을 잡고 준비했던 그 비밀 프로젝트가 과연 실전에서 통할까? 아니, 그들이 정말 약속을 지킬까? 혹시 미군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짐을 싸서 도망치지 않았을까?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상에 남아있던 정찰병으로부터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공포는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여기는 북부 감시 초소. 소리가 들립니다. 놈들입니다. 소리, 무슨 소리냐? 제트기 엔진 소리냐? 아닙니다. 이건 벌떼 소리 같습니다. 아니, 거대한 톱날이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하늘 전체가 울리고 있습니다. 벌떼 소리.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의 프로펠러가 동시에 공기를 가를 때 나는 그 소름 끼치는 진동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원하는 무장 단체들이 국경 너머에서 날려보낸 자폭 드론 군단이었습니다. 놈들은 값비싼 미사일 대신 오토바이 엔진을 단 저가형 자폭 드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드론 한 대당 TNT 50kg의 폭약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전 탱크에 꽂히는 순간 쿠웨이트는 거대한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거리 20km, 유관 식별 가능합니다. 맙소사. 하늘이 까맣습니다. 저건 메뚜기 떼입니다. 정찰병의 비명에 가까운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메뚜기 떼. 성경에 나오는 재앙이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5천여 대.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놈들은 우리가 방공망을 잃은 틈을 타 물량 공세로 밀어붙일 작정이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정상 작동한다고 해도 한 발에 40억 원이나 하는 요격 미사일로 저 수천 대의 드론을 다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성비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압둘라, 너 때문이야. 네가 미군을 내쫓지만 않았어도 재무장관이 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른 장관들도 저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나라를 망친 역적, 왕실의 수치, 온갖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지만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 될 테니까요.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주머니 속에 한라인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제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에 400만 쿠웨이트 국민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딸까, 박 소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국어. 그 덤덤하고 무뚝뚝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 소장, 상황이 어떠소? 놈들이 오고 있소. 5,000대라고 하오. 제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의 대답은 기가 막힐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리가 아주 요란하네요. 옆 사람 말이 안 들릴 정도입니다. 막을 수 있소. 정말 막을 수 있는 거요? 패트리엇도 없이. 차관님, 패트리엇은 비싸고 무거워서 이런 잔챙이들 잡는 데는 안 맞습니다. 모기를 잡으려면 모기향을 피워야지. 대포를 쏘면 됩니까?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오. 10분 뒤면 유전이 폭발하오. 진정하십시오.
10분이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지금 벙커 메인 스크린 보시죠. 선물 하나 보내드립니다. 박 소장이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야, 김대리, 전원 올려. 위장 막 벗기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먹통이었던 벙커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푸른색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선명한 태극 문양과 쿠웨이트 국기가 교차하며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KDS 시스템 부팅 완료. 한국형 통합방공 네트워크 접속. 벙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의 위성 지도가 사라지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3차원 정밀 지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지도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던 흐릿한 흑백 화면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쿠웨이트 국경지대의 모래 언덕 높낮이까지 완벽하게 구현된 디지털 트윈. 그리고 그 위로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수천 개의 붉은 점들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마치 검은 잉크를 쏟아붓는 것처럼 국경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공포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 수천 개의 붉은 점들이 모두 폭탄을 싣고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더는 이 정도 규모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지 못합니다. 과부하가 걸려 시스템이 다운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 실시간 데이터 처리량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표적 식별 5247개, 이동 속도 시속 180km, 도달 예상 시간 8분 30초, 미친 성능이었습니다. 5000개가 넘는 표적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가 벙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게 저희가 3년 동안 땅 파서 만든 눈입니다. 미국 놈들이 GPS 끊으면 장님될 줄 알았겠죠? 천만에요. 우리는 자체 데이터 링크로 봅니다. 국왕 폐하께서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압둘라, 저게 다 적인가? 네. 폐하, 저것들이 드론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느냐? 우리가 가진 미사일로는 어림도 없어. 저걸 다 요격하려면 미사일이 5000발은 있어야 해. 맞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 소장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기를 잡으려면 모기향을 피워야 한다. 저는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박 소장, 눈은 떴소. 이제 주먹을 보여주시오. 저 놈들을 어떻게 잡을 거요? 박 소장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서 소름 끼치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차관님, 3년 전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사막에는 선인장이 잘 자란다고요. 이제 꽃을 피울 시간입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는 국왕 폐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폐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끄덕임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 시스템 발사. 쿠웨이트를 지켜라. 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박 소장의 목소리가 벙커를 울렸습니다. 전원, 전투 위치로. 강철 선인장 전개. 뚜껑 열어. 화면 속 지도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붉은 점들이 몰려오는 경로상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푸른 점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유전지대 한복판이었습니다. 평범한 송유관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곳, 건설 자재들이 쌓여있던 야적장, 그리고 우리가 지난 3년간 땀 흘려 만들었던 그 모든 위장시설들. 지금 사막의 모래 언덕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한국의 비밀 병기가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5000여 대의 드론과 한국형 방공 시스템의 정면 승부. 이것은 단순한 요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살이 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이제 곧 밝혀집니다. 스크린 속의 붉은 점들이 유전지대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남짓. 벙커 안의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인 듯 눈을 감거나 신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 평범한 송유관 밸브 스테이션으로 표시되던 파란 점들이 일제히 깜빡거렸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고해상도 CCTV 화면이 메인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사막, 거대한 모래 언덕 아래 묻혀있던 강철 파이프라인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고 불렀던 수도관 공사 현장, 그 위장을 벗어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축을 울리는 진동과 함께 위장막이 걷히고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들이 수직으로 기립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의 선인장이 가시를 세우는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였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보다 싸지만 명중률은 더 높다는 한국의 걸작.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공사장 한 구석에 주차되어 있던 낡은 덤프 트럭들의 짐칸이 젖혀졌습니다.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흙더미가 아니라 쌍열포를 장착한 자주 대공포 비오복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곳, 물탱크처럼 생긴 거대한 원형 구조물의 뚜껑이 열리며 매끄러운 렌즈가 달린 탑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한 비밀 병기, 천마광 레이저 시스템이었습니다. 발사. 박동철 소장의 짧은 외침이 스피커를 찢을듯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사막의 밤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천궁2 미사일들이 콜드 런칭 방식으로 튀어올랐습니다. 화염도 없이 공중으로 솟구친 미사일들이 순식간에 점화되더니 마하5의 속도로 적의 선두 그룹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처럼 요란하게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날아가 꽂혔습니다. 콱광, 콱콱광. 밤하늘에서 거대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두에 섰던 대형 드론 수십 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벙커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선두가 무너졌음에도 뒤따르던 수천 대의 자폭 드론들은 멈추지 않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좀비 떼 같았습니다. 미사일만으로는 저 물량을 다 막아낼 수 없어 보였습니다. 내무장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뚫린다. 너무 많아. 그때 박 소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김대리, 비오복합 돌려. 놈들을 채로 걸러버려. 덤프트럭 위에서 대기하던 비오복합들이 포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30mm 대공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니, 하늘을 찢어발기는 소리였습니다. 분당 600발의 포탄이 붉은 궤적을 그리며 밤하늘에 그물을 쳤습니다. 그야말로 불의 장막이었습니다. 드론들이 그 불의 그물에 걸려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날개가 찢겨나가고 엔진이 터지며 공중에서 산화했습니다. 비오복합 옆에 달려있던 신궁 미사일들도 쉴 새 없이 날아가 적의 허리를 끊어놓았습니다. 저게 한국 무기라고? 공군 참모총장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무기가 정밀한 수술칼이라면 한국의 무기는 무자비한 도끼였습니다.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끈질긴 연사 능력.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포신은 녹지 않고 맹렬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지독했습니다. 5천여 대의 드론 중 절반이 격추되었지만 나머지 2,500여 대는 포화망을 뚫고 유전 탱크를 향해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탄약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오복합의 포신이 붉게 달아올라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탄약 소진, 재장전까지 3분 걸립니다. 절망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3분. 그 시간이면 유전은 이미 불바다가 되고도 남습니다. 남은 드론 2,500대가 벌떼처럼 유전 상공을 덮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우리의 저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국왕 폐하께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 역시 눈을 질끈 감으려던 찰나 박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진짜는 지금부터니까. 레이저 가동. 청소 시작해. 청소. 그는 전쟁을 청소라고 표현했습니다. 물탱크 타워로 위장했던 천마광 시스템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의 화염도, 대공포의 굉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벙커 스크린 속의 적외선 카메라만이 그 기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빛의 줄기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고출력 레이저 빔. 그것은 마치 신의 회초리 같았습니다. 유전을 향해 돌진하던 드론들이 갑자기 허공에서 춤을 추듯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가 드론의 광학 센서와 배터리를 정확하게 태워버린 것입니다.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빛의 검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표적을 바꿨습니다. 치지지 축, 치지지 축. 드론들이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살충제를 맞은 파리떼처럼. 폭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죽어갔습니다. 1초에 2대, 아니 3대. 레이저 시스템 5기가 동시에 작동하자 하늘을 뒤덮었던 검은 구름이 순식간에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탄약 걱정도, 재장전 시간도 필요 없는 무한의 탄창. 전력만 공급된다면 영원히 쏠 수 있는 꿈의 무기. 우리가 깔아놓은 지하 전력망이
이 괴물 같은 무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요격률 90%, 95%.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이 지우개로 지운 듯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드론 한 대가 유전 탱크 10m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순간 보이지 않는 빗줄기가 드론의 동체를 관통했습니다. 드론은 털썩 하고 모래밭에 처박혔습니다. 유전 탱크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전탄 격추 확인, 아군 피해 없음, 유전 시설 안전합니다. 정적. 벙커 안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광경에 뇌가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천여 대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5천여 대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단 20분 만에. 그것도 미국이 자랑하는 패트리엇 없이 오직 한국이 만든 시스템만으로. 스크린 속의 하늘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막의 별들만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거봐요. 제가 뭘 했습니까? 모기는 모기향으로 잡아야 한다니까요. 차관님, 팝콘 다 드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와, 그제야 벙커 안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관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고 참모 총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람두릴라 알라께 감사를 중얼거리시더니 저를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압둘라, 네가 옳았다. 네가 우리를 살렸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자 억눌려왔던 서름의 폭발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돈으로 산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진짜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백악관 상황실. 마이클 샌더스는 멍하니 위성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버린 나라가 자신들이 비웃었던 기술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한국형 방공 시스템, 강철 선인장. 그날 밤, 이 무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통쾌한 순간은 날이 밝은 뒤 유전지대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뻔뻔하게 다시 찾아온 미국 대사 앞에서 우리는 한국식 승전 파티를 준비했으니까요. 전쟁이 끝난 사막의 아침은 기묘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밤새 지옥불을 뿜어대던 강철 선인장들은 다시 얌전한 송유관, 밸브와 물탱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유전 탱크는 단 한 군데의 흠집도 없이 멀쩡했고 검은 원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파이프라인을 따라 힘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달라진 풍경이 있다면 사막 곳곳에 널브러진 수천 개의 드론 잔해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메뚜기 떼가 살충제를 맞고 떼죽음을 당한 듯한 광경. 검게 그을린 드론 파편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쿠웨이트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한국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의 잔재였습니다. 오전 9시 현장 사무소 앞으로 검은색 방탄 리무진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미국 대사관 차량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마이클 샌더스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헬기를 타고 오면서 멀쩡한 유전 탱크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당연히 불바다가 되어 있어야 할 곳이 너무나 깨끗했으니까요. 그의 뒤로 미국 대사와 CIA 요원들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따라 내렸습니다. 마이클은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압둘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요? 나라를 지켰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도망간 사이에 말이죠. 제가 차갑게 대꾸하자 마이클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패트리엇 코드를 다 끊었는데 어떻게 막아? 저 고철 덩어리들이 막았다고. 말도 안 돼. 이건 계약 위반이야. 너희가 쓴 무기. 저거 다 불법이야. 미국 승인 없는 무기 도입은 명백한 조약 위반이라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자신들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 주제에 이제 와서 계약 위반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이클의 등 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약 위반,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게냐. 국왕 폐하셨습니다. 폐하께서는 호위무사들을 대동하고 천천히 마이클 쪽으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 위험에 눌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이클조차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수습하고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전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쿠웨이트의 안전을 우려해서. 안전, 5,000대의 드론이 날아오는데 패트리엇을 끄고 도망간 게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나? 폐하의 호통에 마이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현장 사무소 한쪽에 마련된 간이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박동철 소장이 작업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퀭하고 수염이 덥수룩했지만 표정만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 보였습니다. 박 소장은 마이클과 미국 대사가 떠들든 말든 전기 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믹스커피 봉지를 뜯어넣고 나무젓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달달한 커피 향이 사막의 건조한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던지 긴장감이 감돌던 현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박 소장은 다 탄 커피를 들고 국왕 폐하께 다가왔습니다. 미국 경호원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폐하께서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전하, 밤새 고생하셨는데 이거 한잔 하시죠. 한국식 해장 커피입니다. 박 소장이 내민 것은 금박을 입힌 찻잔이 아니라 쭈글쭈글한 종이컵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국의 국왕에게 저런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를 주다니. 역시 한국인들은 격식이 없군. 하지만 폐하께서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김을 후불어가며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셨습니다. 폐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달구나. 아주 달아. 내 평생 마신 그 어떤 차보다 달콤하고 든든하구나. 폐하께서는 커피를 맛보신 후 마이클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자네는 이걸 싸구려라고 했나? 천만에. 이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일세. 네. 그게 무슨. 이 커피 안에는 자네들이 요구한 500억 달러에는 없는 게 들어있거든. 바로 진심이라는 걸세. 폐하의 말씀에 마이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폐하께서는 박 소장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은 우리에게 계산서를 내밀었지만 이 친구들은 우리에게 목숨을 걸었어. 어젯밤 5,000대의 드론이 날아올 때 자네들은 어디 있었나? 비행기 타고 도망가기 바빴지. 하지만 이 한국 친구들은 우리 병사들과 함께 벙커를 지켰네. 자네들이 꺼버린 레이더 대신 자신들의 눈으로 하늘을 감시했어. 박 소장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유, 전하, 그 말씀을요. 저희는 그냥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납기 잃은 생명이다. 그게 한국 건설의 사운이라서요. 그 투박하지만 진실한 한마디.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힘이었습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세련된 매너는 없어도 한 번 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지는 우직함.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마이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씩씩거리며 미국 대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미국 대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그래도 이건 외교 문제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무기를 판매하고 운용하는 건 미국의 중동 전략에 위배됩니다.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재, 하하하. 폐하께서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봐라, 대사. 지금 제재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저 밖에 널린 드론 자네들 좀 보게. 전 세계가 봤어. 미국 무기는 먹통이고 한국 무기는 100% 명중했다는 걸. 이제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누구에게 손을 내밀 것 같나? 그 말은 전곡을 찌르는 한방이었습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왕실에서 제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인장, 우리도 심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죠. 미국의 방산 독점 시대가 끝나고 한국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은 듯했습니다. 단순히 쿠웨이트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중동 전체의 안보 주도권을 한국에게 뺏기게 생겼으니까요. 폐하께서는 남은 커피를 원샷하듯 들이키시고는 종이컵을 구겨 마이클의 가슴팍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기념으로 가져가게. 그리고 본국에 가서 전하게. 우리는 값비싼 용병보다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실 수 있는 진짜 친구를 택했다고. 마이클은 구겨진 종이컵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이 종이컵처럼 찌그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넉살 좋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이, 미스터 마이, 그거 다 마신 거니까 쓰레기통에 잘 버려요. 분리수거 알죠? 우리는 뒷마무리도 깔끔하거든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기술진들도, 쿠웨이트 군인들도, 심지어 국왕 폐하까지도. 그 웃음소리는 사막의 아침을 유쾌하게 울렸습니다. 마이클과 미국 대표단은 쫓기듯 차에 올라타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차가 사라지자 박 소장이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차관님,
이제 발 뻗고 주무십시오. ES는 저희가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평생 무상 수리 보장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물었습니다. 박 소장, 당신들에게 우리는 무엇이었소? 그저 고객이었소? 박 소장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우였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같은 참호 속에 있었으니까요. 전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생사를 함께 넘으며 맺어진 형제. 그것이 진짜 동맹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박 소장이 타준 믹스커피의 맛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달콤하고 쌉싸름하고 그리고 뜨거운 그 맛. 그것은 단순히 카페인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작은 나라가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친구를 지켜주는 거인이 되어 전해준 위로의 맛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쿠웨이트의 유전지대에는 태극기와 쿠웨이트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는 사막의 유령, 아니 사막의 수호신인 한국인들이 있었으니까요. 5,000대의 드론, 20분의 전투, 요격률 100%. 미국이 패트리엇 코드를 끊고 도망간 그날 밤, 쿠웨이트의 하늘을 지킨 건 별과 줄무늬가 아니었습니다. 3년간 사막의 모래 속에 묻어둔 강철 선인장, 대한민국이 만든 방패였습니다. 쿠웨이트 국왕은 금박 찻잔 대신 구겨진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믹스커피 한 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재료,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용병보다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실 수 있는 진짜 친구를 택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는 지구 반대편 사막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전후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묵묵히 약속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납기 일은 생명이다. 그게 한국입니다.